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반가운 두 얼굴이죠.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 먼저 다뤄볼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을 제가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9명 중에 15명의 임명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임명 철회,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이렇게 낙마를 했는데 이번 인사 공방이 과연 남겼던 점은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 정권이 처음 출범한 이후에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논란을 딛고 어떻게 국정 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역대 정부 역시 그렇게 해왔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 지지율에 취해서 본인들이 하는 인사는 무조건 옳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소 그런 면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번에 국무위원은 2명이 낙마를 했고요. 국민통합비서관과 민정수석, 이렇게 해서 4명이 낙마를 했는데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한두 명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수가 많아질수록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이 기간만 넘기면 본인은 장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주 측근 그룹으로만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하루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을 때 좀 이 여론, 민심을 잘 못 읽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보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어떤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청문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고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검증을 잘해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눈높이에 맞는 그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퇴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명을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뭐 능력적인 부분이나. 그런데 지금 사퇴를 수리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결정, 얼마나 고뇌가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인사검증 시스템을 잘 구현해 나가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 공방이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선우 의원 윤리위 제소, 그리고 또 그의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향한 반격이 일어났고요. 여기에 특검의 김성교 의원실 압수수색과 박찬대 의원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이렇게 상황이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선이 과연 어디까지 더 확장이 될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제기한 그 도덕성 잣대를 국민의힘에는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특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 출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뭐 권성동, 김성교 이런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사실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이런 잣대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부터 이런 의원부터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제일 황당한 부분은 뭐냐면 이 송원석 전 비대위원장, 윤리위 촉구를 한다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SNS에 어제도 글을 올렸던데, 네. 당직자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서 당직자들 집단 항의에 의해서 스스로 탈당을 했다가 조용해지니까 슬그머니 재입당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김성기 의원의 압수수색도 다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김건희 씨가 그 가지고 있는 양평 땅에 대한 그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가의 그 국책 사업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그 과정에서 김성기 의원이 무슨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그런 부분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죄가 많은데 그것을 자꾸 윤리를 제소한다던가 의원을 제명시킨다던가 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슈를 생산하고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좀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수사를 받으시기를 한번 당부드려봅니다. 지금 도덕성 논란이나 갑질 의혹에 대한 화살이 국민의힘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데 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오늘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한 발언에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선 넘지 마라. 2번 말하지 않겠다. 네. 아니 아무리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고 지금 집권당이라고 하더라도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상대로 2번 말하지 않겠다, 선 넘지 마라 이런 식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원내대표로서 할 이야기인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입으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대해서 전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저는 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화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보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송원석 의원의 과거 행보를 들이켜서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고 물타기죠. 송원석 비대위원장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자신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고 사과를 당사자에게 했고 당사자도 사과를 받아들였다.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탈당을 한 이후에 다시 입당을 거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타기에 불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김선교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마치 특검과 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이 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국민의힘 측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또 민주당 측에서는 특히 박찬대 의원이 내란 동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의 제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는 선언적 의미라고 봅니다. 본인이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에 많이 뒤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아마 선명성 부족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정청래 의원은 처음부터 야당에 대해서 본인이 잘 싸우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라고 한 반면에 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대화, 수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전략이 먹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조금 정치적 구호로 국민의 힘을 활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당권 싸움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시죠.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강선우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동료 의원으로서 너무 비판이 과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지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려고 한다면 본인을 비롯한 동료 내부에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사퇴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박찬대 후보의 그 45인 제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이어드리자면 그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공수처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할 때 인간 방패를 만들어서 이 윤석열을 체포하게 못하게 한 그 45인이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서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지금 법안과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과 민주당원들이 지금 완전한 내란 종식을 아직도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저희 선거가 8%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이재명 정부와 발 맞추어서 이런 개혁적인 과제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보시고 판단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앞서 말씀하신 대변인님의 이 정치적인 후보자의 구호다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국민들과 당원들의 요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럼 저희가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 하는 부분은 그 여야 모두 지금 당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민주당 측의 두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네, 국민의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후보가 오늘 나란히 호남의 수해 현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현재 그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박찬대 후보는 지금 좀 뒤쫓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말까지 좀 표심의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또 강선우 의원이 자진 사퇴하기 직전에 그 박찬대 의원 SNS에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좀 촉구하는 것 때문에 이게 명심의 흐름이 박찬대 후보에게 좀 쏠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민주당에서 당 대표 선거를 하는 그 두 후보가 의총에서 갑자기 둘이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결혼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게 그런 연출을 한다던가라고 해서 내부에서는 좀 관심이 좀 덜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 사퇴 그 페이스북 글을 계기로 뭔가 좀 대립각이 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두 진영 간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명하게 정말 당대표로서 정청래 후보가 좋은지 아니면 박찬대 후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발을 맞춰서 개혁을 잘 이끌어낼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남은 시간 안에 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그동안 사실 그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큰 관심이 없었죠. 네.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또 친명 마케팅을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한 사퇴 요구를 박찬대 의원이 먼저 하면서 이것이 그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본격적으로 좀 충돌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레이스에서 어떤 변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변수가 돼서 나머지 그 진행되는 원샷 경선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아마 박찬대 의원 측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충분히 명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그러면은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자들도 본인을 선택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사실 명심이 당심입니다. 그리고 명심이 박찬대에게 쏠려 있다는 그런 사실들이 지금 퍼져 있긴 한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측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에 이어서 오늘은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불법이라는 당무감사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대를 앞두고 변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전대 구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분석을 들어볼까요?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당대표 후보자들 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많이 다르죠. 우리 당을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조경태 의원부터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장동혁 의원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오늘 당무위원회 감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그 당원 당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당 전체에 대한 혁신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혁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비대위원회에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당대표 선출을 계기로 당심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누가 보더라도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네. 김문수 후보라든가 장동영 후보가 선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네.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대선을 뛰었고 전국적인 조직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구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부는 당심의 변화는 이대로 당이 가면은 안 될 거다. 최근에 우리 당 지지율도 굉장히 하락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이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왜 장고 끝에 불출마를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요. 저도 뭐 조언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지금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돌아와서 본인이 원하는 혁신과 개혁의 방향과 속도로 당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기회냐 아니면 후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했을 것 같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다시 이 인물 간의 경쟁 구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나올 수 있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 생각도 짧게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네. 우리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뭔가 잘하기 경쟁을 하고 있다면 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못하기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못하기 왜냐하면 경쟁이다? 네. 아직도 반탄이냐 찬탄이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반성하고 사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전한길 씨 입당을 계기로 네. 이 국민의힘이 정말 극우 정당으로 쪼그라들 것인가 이런 우려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이 과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됐을 때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좋은 기회냐 나쁜 기회냐 이런 자리를 보고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어떻게든지 개혁의 과제를 던지고 그걸 실행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내가 힘을 못 쓸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불출마야 라고 이유를 들어서 불출마를 선택했다면 정말 네. 정치인으로서 아쉽습니다. 개혁 의지가 아니라 지금 볼 타이밍을 좀 골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기회의 타이밍을 본다고 거죠? 하면 정말 아쉽죠. 네. 민주당이 잘하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잘하기 경쟁입니까? 친명 마케팅 경쟁입니까? 이른바 찐명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는.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해서도 비판하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 외곽을 통해서 여튼 이 보수 어게인이라고 해서 지금 자신이 다시 그 당에 들어갔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보다는 본인이 당 저변을 확대해서 우리 그 보수의 전체적인 재출발을 할 수 네. 있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인데 그것을 뭐 기회주의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뭐 상당히 좀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2+2 협상이 불발되면서 관세 협상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협상 재개를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는 한편 1,000억 달러 대미 투자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준비된 대통령이 맞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지금 이 회담이 돌연 취소된 배경과 트럼프의 압박, 이걸 좀 어떻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번에도 정광재 대표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와 국익 앞에서는 정쟁은 가능한 자제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조언 정도는 충분히 야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관, 특히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렇다 할 미국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 조야에서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적인 외교관 이게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이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G7에는 참석했지만 나토에는 참석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 당은 나토에 가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직접 만나는 기회를 현장에서라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가지 않았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불신을 빨리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아무리 뭐 위성락 실장이나 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간다고 하더라도 탑다운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그 협상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언 정도를 해주셔야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이 대중 문제를 가지고 발목을 잡으면서 이 국가의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쟁으로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아까 그 전승절 말씀하셨는데 그 전승절 이슈도 그 이유가 사실 그 중국에서 우리 에이펙에 참가를 하는 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온 것이지 지금 대미와 대중의 관계를 어느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쏠려서 지금 미국에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앱스타인 문제로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이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지 기반인 마가에서 이 지지가 흔들리고 그리고 분열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먼저 끝낸 협상을 끝낸 일본에 대해서도 야 그럼 이 관세 인하를 일본이 돈으로 샀다. 관세 인하를 하려면 돈을 들고 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는 이 문제를 관세 문제로 덮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어서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이랑 어때서 그렇다. 뭐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이런 문제에서 지금 그런 일이 불거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한국과의 지금 협상이 잠깐 멈춰 있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과의 협상을 서두른다라는 보도가 많이 들려오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의 협상팀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에는 지금 협상이 그렇게 쉽게 일본처럼 이렇게 후려치는 그런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지금 미국 내에서의 약점도 노출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협상팀에서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협상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협상 전에 그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 수위가 참 높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트럼프 관세 상법 개정 그리고 또 이것까지 재계 하소연이 정말 하루하루 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법인세 인상 이야기입니다. 여당은 오늘 조세제도 개편 특위 설치를 말하면서 윤 정부 시절에 세수 파탄을 또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대통령실도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걸 되돌려놓는 정상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법인세 등의 세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 대변인. 네,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실제 법인 세수가 80.4조에서 62.5조로 거의 18조 원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때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펼쳤냐면 그러면 기업이 투자금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그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입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반면에 세수 기반이 무너지면 우리가 복지라던가 안전에 쓸 예산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백이 생겨서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정 납세 강화 측면에서 이 법인세를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그냥 정상화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세액 공제 등 이 차등적이고 정밀한 세제 개편이 지금 그 안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또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네. 금리를 내리는 것을 인하라고 하고요. 금리를 올리는 걸 인상이라고 하죠. 법인세를 24%에서 25% 올리는 거는 뭡니까? 인상입니까? 인하입니까? 그게 정상화인가요? 아니 말을 인상을 정상화로 바꾼다고 하면
세금 깎아주나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그 금액이 올라간다면 법인세가 인상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그 조세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25%에서 24%로 그 법인세율을 내렸는데 이게 경제 정책이라는 게 1, 2년 만에 성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감세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여러 투자들이 이루어질 텐데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경제 정책이 실패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너무 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금리 그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수가 부족하면은 나라 살림살이를 정말 알뜰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뭐 민생지원금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었던 정책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 많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거 너무나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법인세 인상의 부메랑이 다른 전체 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근데 이제 네, 말씀을 네. 잘 주셨지만 사실 지금 서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수 조정을 잘 해서 정말 쓰여야 되는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마중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 하는데 금요일에 뵈니까 더 불꽃 튀는 신경전이 좀 펼쳐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